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의 무기체계를 하나씩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병대 무기입니다. 바로 해병 그 자체입니다. KAAV-7A1 상륙 돌격 장갑차인데요. 해병대 그럼 바로 이 수륙 양용 장갑차라고 널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륙 돌격 장갑차 항상 나오는 사진이죠. 자, 이 장갑차의 역사, 성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쟁과 해병대 상륙장갑 상장대대 전설의 시작인데요. 상장대대는 바로 상륙장갑차 대대를 상장대대라고 해요. 그래서 상륙장갑차만 운영합니다. 여기에 이제 해병대 보병들을 태워주죠. 그게 이제 1사단에도 있고 2사단에도 있는데, 한국전쟁할 때 통영 상륙을 통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이 명칭을 기자로부터 수여받은 이 한국 해병대가 이 LVT-3라는 이 장갑차를 처음으로 운용하게 되는 게 이제 인천 상륙 작전하고, 그리고 한강을 건너고 이럴 때 바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이 장갑차를 운용해서 인천으로 들어가고 한강을 건너서 서울로 들어갔었습니다. 이걸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받아가지고 1986년도까지 썼어요. 미국은 이 LVT-3를 쓰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랜딩을 하고 나서 육지에 오르고 나서 뒤에다 후방 램프를 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뒤에 이제 여기 총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들고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군장을 메고 나오는데 군장 다 젖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안 좋다 해서 앞에다가 이 램프를 만들자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은 LVT-5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LVT-5라는 걸 또 만들어 보니까 이거 나오다가 기관총 맞고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LVTP-7이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냥 LVT-7이라고 부르죠. P는 이제 퍼스널이란 말이니까 랜딩 비클 트랙트 퍼스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VT-P가 아니고 LVT-C 그러면은 커맨드. 그래서 지휘관용 차량이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다 LVT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LVT-7이란 걸 1974년도, 71년도에 소요재계에서 만들었고, 미국은 그걸 1972년도부터 썼고, 우리 한국 해병대도 미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통해서 61대를 1974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5년도에 우리 돈 주고 또 소량 구매를 했고, 이렇게 해서 쓰다가 이걸 이제 2010년대까지 썼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신형일까요? 미국이 이걸 이름을 바꿨습니다. LVTP-7A1이라는 이 장갑차 이름을, 이거 좀 약하다, 그래서 랜딩한다 이거보다는 돌격한다 이 말이 더 멋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미국이 1985년도에 AAV-7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로 Amphibious Assault Vehicle, 그래서 수륙 양용 돌격 장갑차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상륙 돌격 장갑차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AAV-7으로 이름 바꿨으니까 우리도 이 LVT들을 그냥 AAV-7으로 자연스럽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따라서 해병대 운용하는 거, 이건 구형, 이건 LVT야, 이건 신형 AAV야 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차종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같은데 다만 우리 한국군이 운용하는 AAV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자체 라이센스 생산한 것이고, 이 LVT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도입한 그런 장갑차가 되겠고, 이 라이센스 생산하면서 약간의 개량이 이루어졌다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 해병대가 쓰고 있는 AAV 같은 경우는, 그 상륙 돌격 장갑차는 최초에 1974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그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상륙 장갑차 대대 상장대대 확충에 맞춘 면허 생산입니다. 왜냐, 2사단도 당시 상장대대를 만들었고 1사단은 전통적으로 상장대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당시, 지금은 이제 한화로 매각이 된 삼성 테크인에서 이걸 124대 면허 생산을 하게 됩니다. 2005년까지 면허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1사단에 있는 상장대대에 80여 대를 주고 나머지 또 후반기형을 이제 2사단에 또 줍니다. 그걸 또 추가 생산합니다. 자, 스펙을 보면
길이가 8.1m, 폭은 3.2m예요. 일반적인 전투장갑차하고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더 크죠. 그런데 전투 중량은 무게는 25.6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4톤 돼 있는데 4톤은 뭐냐? 이 이스라엘제 증가장갑. 이제 이 측면 방어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증가장갑 없이는 이거 좀 견디기 힘들다 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든 증가장갑 키트. 이걸 이제 미국이 갖다 붙였어요. 그럼 우리도 저거 하자 해서 우리도 이걸 증가장갑을 갖다 붙여서 이걸 다 갖다 붙이면 이 증가장갑 무게가 4톤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다 갖다 붙이면 29.6톤, 그래서 근 30톤 가까운 무게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덩치 치고는, 이런 쇳덩어리 치고는 가벼웠어요. 왜냐? 일단 물에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엔진은 40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고 최대 속도는 지상에서는 시속 72km, 그리고 수상에서는 7노트,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따지면 시속 13km로 수상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탑승 병력은 승무원 3명, 그리고 보병 완전히 꾸겨 넣었을 때 최대 25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아무리 봐도 25명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탈까? 그냥 뭐 한 개 분대 정도가 타면 딱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공간입니다. 전 뭐 이거 타고 여러 번 바다에도 들어가 보고 다 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25명, 이거는 조금 문제 있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냥, 한 15명 정도? 또는 아무리 뭐 국에 넣어도 18명 정도? 이 정도는 되겠는데 25명은 이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전 들어요. 무장은 K4 유탄 기관총, 뭐 유탄 기관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K4 유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탄포를 기관총처럼 연속으로 나가게끔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12.7mm K6 중기관총을 이 포탑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플러스 증가장갑인데, 전면 방어력은 14.5mm 기관총을 막을 수 있고, 측면 방어력은 이런 증가장갑의 덕분에 20에서 30mm 정도의 기관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맞으면 뚫리겠죠. 그래서 덩치에 비해서 방어력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상륙 거점을 열어주는 해병대의 발입니다. KAAV-7A1. 그래서 지금 해병대 1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포항이죠. 포항 1사단 그 바로 건너편에 도구 해안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포항제철하고 거의 뭐 같이 붙어 있는 그 해안인데, 지금도 거기 가면 거의 매일 이 상륙 장갑차들이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포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인근에 계신 분들 도구 해안에 이렇게 한번 가시면 거기 또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병대들이 저렇게 열심히 훈련할 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여기는 이제 포항 독성리 이 정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한미연합 상륙훈련 또는 뭐 우리 해병대 독자 상륙훈련 이런 거 할 때 포항에서 다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포항 보경사라는 곳이 나오고, 조금 더 지나면은 화진포라는 곳이 나와요. 휴게소 큰 곳이 있는데 그 화진포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 독석리 해변, 화진포 해변, 이 양쪽으로 상륙 훈련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독석리로는 우리 한국 해병이 주로 상륙하고, 이 화진포로는 주로 미 해병이 상륙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관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에 항상 이렇게 우리 해병대들이 상륙 훈련을 하는데, 이 상륙 훈련을 할 때 완전히 선봉에 서죠. 그래서 제가 상륙 훈련하는 걸 직접 보니까 1파, 2파, 3파 해서 한 6파까지 이 상륙 장갑차들을 쫙 그 대를 만들어서 진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때 연막 차장을 하고 쫙 들어가는데, 이 1파에서 도대체 얼마가 살아남을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2파에서 얼마 살아남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재파 공격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최대한 많이 살아남아서 적 해안에 이 터치다운 딱 해가지고 후방 램프를 열고 해병대들이 돌격해서 들어가서 전투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도보를 확보를 할 무렵에 우리 공기부양전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전차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전차가 딱 나오는 순간, 저기 이제 전차가 딱 하는 순간 이제 적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되죠. 왜냐? 적의 방어부대는 웬만하면 전차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없죠. 그래서 전차가 딱 내리는 순간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차가 딱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전차와 함께 이 해병대들이 교도보를 장악하면은 뒤에 보듯이 이런 그 LST들이 들어와가지고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이제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해서 상륙장갑 작전이 진행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정말 생존 확률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까? 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모하게 돌격하는 이런 작전을 씁니다. 정말 우리 해병대들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는데 이 한순간 이것마저도 자신이 받은 이 훈련을 직접 이렇게 땅을 밟고 돌격해서 이 훈련, 이 체력, 이것들을 과시할 또 능력을 발휘할 이런 순간이 올까? 그냥 저 바닷속에서 시속 14km로 달려올 때 이때 그냥 다 정말 이 수중으로 들어가 버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정말 무모하게 돌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몇 대라도 성공하면 되는 거다. 이게 상륙작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육군용 장갑차하고는 비교 불가한 거대 덩치입니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래요. 이렇게 25명이 어떻게 타겠습니까?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 줄로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다 하더라도 육군의 K200이나 K21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큰 덩치입니다. 일단 내부 공간이 이렇게 커야 또 물에 뜰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상륙 작전을 하는 그런 장갑차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또 뚜껑이 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위에 물론 상륙 작전 할 땐 다 닫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륙 작전을 하면서 들어갈 때 적의 방어군이 계속 포를 쏠 거고 총도 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와 총을 쏘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서로 간에 총탄을 주고받아야 적이 제대로 총을 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포탑에다가 12.7mm K6 중기관총 장착했고요. 그리고 이제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장착했는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이중 목적 고폭탄, 이중 목적탄을 갖다 붙이면은 이걸 이제 제한적으로 적의 전차하고도 교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1세대, 2세대 전차의 측면 장갑 정도를 뚫을 수 있는 50mm 정도의 관통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중 목적탄을 장착해서 전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한적으로 적의 장갑차 깨뜨릴 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적의 방어부대의 그 벙커 이런 것들을 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보병들을 때리기 위해서 하나하나가 다 수류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쏘는데 그 유효 사거리는 1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적의 해안에서 방어하는 그런 적의 벙커를 향해서 수류탄을 기계적으로 날린다 라는 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사람이 직접 사수가 직접 봐야 되는데 요즘 이 현대전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직접 사수가 고개를 내밀고 쏜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개량 사업을 합니다. 바로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으로 개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주야간 탐지 장비를 갖다 붙여놓고 밑에서 실내에서 리모컨으로 사격을 하죠. 그래서 리모컨으로 12.7mm 기관총 사격하고 K4 유탄 기관포 사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군 전차, K200 전차, 장갑차나 K1 전차 이런 것들이 작전하고 훈련하고 할 때는 연막탄들이 좀 누런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상륙작전 할 때는 연막탄이 하얀색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육군이 발사하는 그 연막탄은 적외선까지 10가지 감춰주는 그런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연막탄이에요. 그런데 해병대는 이 연막탄을 미국으로부터 그대로 라이센스 생산했기 때문에 그냥 시야만 가려주는 일종의 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역시 해병대도 적외선까지도 가려주는 우리 한국제 연막탄을 갖다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원래 이 업그레이드 소요가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해병대가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신형 상륙 장갑차를 해야 될 텐데 그거 하는데 여기 굳이 이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결국은 도태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안 하다가 그래도 언젠가는 지금이라도 써야지 만약에 지금 당장 또는 근미래에 전쟁이 발생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큰 돈은 안 들고 하니까 이 개량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성 테크윈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그걸 이제 라이센스 자격을 한화가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한화, 삼성 테크윈 지금 다 우리가 라이센스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출 판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병대에다가 8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수륙 기동단을 창설하는데 육상자위대에서 그때도 수십 대의 이 AV7이 필요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수입하면 대단히 좋죠. 바로 옆에 있고 후속 군수 지원 잘 되고 그리고 한국군이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훨씬 좋은데 이때 이제 아니 우리가 무슨 일본 저놈들한테 이 공격용 무기를 파냐 해가지고 우리는 안 하고 역시 미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BAE 시스템에서 일본에다가 수륙기동단용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상륙돌격의 역사를 쓴 이 KAAV가 세대 교체를 준비합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에 EFV라고 해가지고 시속 40노트 정도로 그냥 초고속 질주하는 상륙장갑차 만들다가 접었어요. 왜냐? 너무 비싸다. 도저히 안 된다. 파도를 그 정도 속도로 이 덩치로 가를 수가 없다. 근데 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비싸다. 수백억이 나온다.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미국이 접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해병대는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쟤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ADD에서 지금도 개발 중에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드는데 속도를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 속도를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알기로는. 왜냐? 이 물리적으로 정말 이 90%의 영역까지는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이 90%의 영역을 넘어서는 게 이게 그냥 2배, 3배의 비용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못 넘긴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조금 ROC를 낮춰서 이 시속 20km대 초반 하여튼 이 언저리로 하려는가 본데 굳이 13km나 물론 좀 빠르지만 생존력 조금 더 높겠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미국은 아예 상륙작전의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상장차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다. 쪽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해병대도 차기 AV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한국 해병대의 상륙, 돌격 능력을 계속 유지, 과시 또 그것을 통해서 적에게 억제력으로 발휘하고 있는 우리 한국 해병대의 상징 AAV7, KAAV7A1 상륙 돌격 장갑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